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이길래 자 비밀리에 평의하는 것은 좋으나 이 내용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선고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라는 비난,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오늘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국민들 속을 태우면서 아니 염장을 지르면서 국가기관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전용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3,000분이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역전시킬 명사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결기를 다지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가야 됩니다.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자 의식적으로 힘을 내면서 우리는 달려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김갑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옹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로 조희대 좀 파봐라 스픽서 이런 말씀 오시고요. 뭔가 조희대가 꽂아놓은 것이 누구누구라고 들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당장 파면하라 7대1로 밀어붙여라. 정말로 김땡땡이를 아예 박제시켜가지고 빼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있다.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지 8대0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7대1이라도 당장 탄핵을 인용하라 이런 것까지 지금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OECD가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난 12월 4일 날 2.1%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려 0.6%포인트 하락한 1.5%밖에 성장 못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 윤석열이 지금 망쳐놓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래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미국은 또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하면서 이건 또 뭐냐? 2달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이 나쁜 세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다시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조져줘야 국민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세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제 쪽으로 원래 많이 하셨던 이상호 기자께 질문을 드리면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긴요. 일단은 탄핵시키는 수밖에 없죠. 예. 아니 상식적으로 뭐 미국 관세도 문제지만 일단 뭐 내수가 있어야 뭐가 지금 뭐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제가 돌아갈 텐데 올 스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3일 이후로 뭐 지금 뭐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뭐 약속을 잡아서 뭐 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은 예비 검속 대상이 한 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옛날 보도연맹처럼 죽냐 사냐 위기에 저희 우리 뭐 문 의원님 같은 분은 기본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죽냐 사냐의 기로에 와 있는데 무슨 경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1.5% 성장률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현상 유지도 아니고 실질적 마이너스를 그렇죠. 의미하는 네. 거죠.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 2% 3% 되고 나면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깡통 지갑을 가지고 돈을 받는데 가처분소득은 훨씬 더 떨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미안하다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놈 없어요. 자기들은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지표가 이제 독재화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발표하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결과를 내놨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화 진행되고 있다. 독재 전문 우리 김종욱 평론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민주화운동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게. 아니 기본적으로 내란이 일어난 나라에서는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률 자체는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국가로 지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원전 문제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시민들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거의 내란 세력들이 거의 준동에 가까운 행태들을 벌이면서 이 정도 잘못했으면 헌재가 자체의 헌법적 근거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게 놔둬야 되는데 이건 뭐 들쑤시는 작전 자체가 장난이 아니게 벌어지고 있고 판사가 내란 수개를 갖다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나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반복적인 내란이 가능한 나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냈다. 그게 누구냐? 윤석열과 김건희 그 주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8대형 만장일치의 탄핵을 인용을 하고 그것이 시민의 힘이라고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반전이 되는 거지. 전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경제 계속 하향할 거고요. 민주주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떠나서 저희 내란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하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헌재가 이번 주 내에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소위 해외로부터 우리의 신인도 그다음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은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한 주가 시작됐다. 이런 똑같은 그리고 전혀 다른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자, 일단 선고일을 발표하고 금요일 날 최종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문대림 의원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많은 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투쟁 중심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었는데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불러들여가지고 왜 헌재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헌재는 아무런 말이 없느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서 헌재 사무처장에 대해서 따져 묻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같이 헌재를 가서 릴레이 시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합법적 합리적 방법으로 헌재를 몰아붙일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김갑 선생님, 헌재는 원래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죠. 평의는 비밀리에 5번 하든 10번 하든 이번 주까지 평의를 가면 5번 더 하겠다 하든지 그때까지 안 되면 그냥 결론 내가 8대1이든 뭐 7대1이든 아니면은 6대2든 결론 내버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만 바보처럼 지켜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란 세력, 극우 세력 준동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현재 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최소한 굳굳하게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검찰 저 모양인 거 봤죠. 법원도 이상한 판결 내리는 거 봤죠. 경찰 무력하죠. 하나도 믿을 데가 없는데 그나마 여론상 신뢰도가 제일 높은 헌재라도 지금까지 늦춰졌다면 무슨 알 수 없는 사정이지만 늦춰졌다면 최소한도 대국민 서비스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웃라인 정도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이 평의가 연속되고 있다든지 평결을 못했다든지 늦어지고 있다든지 국민께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조차 못한다는 건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건데 이들이 윤석열 세력이나 극우 준동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눈치를 친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헌재 재판관들은 하지 않는 건가? 정말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 이제 교수로 계시죠.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 김혜영 교수가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 인터뷰도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60일 이내에 탄핵 이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헌법의 원리가 탄핵과 관련된 심판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그 탄핵심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60일 안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좀 헌법재판소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에 대통령이 권리하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취지는 그 권한 대행의 체제가 장기간 되는 것을 우리 헌법은 꺼리고 있다는 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김영 교수가 이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판연구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9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94일째. 그러니까 93일이 지났고 94일째인데,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취재해 보니까 댓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데비스님께서는 빼박 증거 때문에 8대 0이었는데 땡땡땡 재판관이 채택된 증거들이 위법 여지가 있으니 증거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자. 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을 취재를 좀 해보니 그냥 단순히 기자들한테 취재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추론과 근거를 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판이 막 뒤엉켜 버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금 000님께서는 아예 이 사람 이름 거론해가지고 압박해야 된다 라고까지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바깥에서 이상훈 기자, 네네. 시간만 좀 끌어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시간만 끌어달라. 위헌 문제, 중대성 문제 다 끝났더라도 시간만 끌어달라. 이것이 네가 최소한 보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복경 이제 재판관 얘기를 지난 주 후반부터 많이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보 사이드에서 단지 뭐 언론에서만 통용된 게 아니라 정보 사이드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복형이라고 하는 법조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8대 0을 뒤집어서 자기가 일로 간다든가 하는 결정은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물론 가장 최근에 임명이 됐죠. 24년 9월이면은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쿠데타가 모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구체적 실행 예비 단계에 접어들던 시기에서 헌법재판관을 윤석열이 직접 임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예비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저쪽이 원하는 결론을 낼 우려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재판 과정이 진행되어 온 과정,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워낙 뭐 충격적으로 사실 지난주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했다가 갑자기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목요일 날 끼어들어오면서 사실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8대 0으로 합의된 내용들 중에 상당히 중요한 윤석열 탄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를테면 줄탄핵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의 결정이 8대 0으로 난 거 보면 김복형이 아주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시간끌기 정도 수준에서 나름대로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시간 끌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번 주 넘어서 이게 더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비밀리에 8명이 모여서 평일을 온종일 한 모양입니다. 자, 이런 이제 국민적 압박을 그거는 이제 확인이 돼서 이제 보도가 됐고, 누구도 여기에는 동행하거나 배석하지 않고 8명이 극비리에 논의를 했다, 평일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한다면 여기서는 더 이상 끌 수 없다, 결론 내자, 8대 0이든 아니면 각자 투표하자 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라 한독수도 같이 걸려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독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고, 이걸 같은 날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날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번 주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또 내일은 저희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도에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윤곽을 서로 합의하지 않게 되면 일정이 또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했다면 저는 대강의 흐름들을 다 만들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격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주탄핵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주탄핵 문제는 전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도 아니 탄핵 요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주탄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막 갖고 들어와요. 오늘 주진우 그 법률위원장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이거 각하될 것 같다.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각하가 될 것 같다. 근데 각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사권 문제를 얘기를 해요. 수사권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헌재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공수처 수사 내용은 우리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각하라는 주장들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내용이지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7대1 정도의 논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7대1을 8대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일 거고 아니면 7대1에서 희한하게도 6대2로 가는 조짐이 보였다. 라고 하면 골치 아프겠죠. 내부에서. 그 김종 박사 얘기 중에 잠깐 제가 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마침 나와 계시니까 그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본 거예요. 줄탄핵 그래요. 29건. 근데 실제로 5건이라는 거예요. 그 5건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실제로 탄핵이 30회 있었다라고 윤석열은 주장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건이었습니다. 5건이 탄핵 전에는 5건이었고 탄핵 후에 8건이었죠. 합의 13건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거부권은 39번이 행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22대 들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22대 들어서는 딱 한 건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탄핵이라는 말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 측에서 그 얘기를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는데 10월 3일 계엄령 이전과 이후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다르고 22대 국회 들어서 10월 3일 계엄령 이전에 딱 한 건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외의 8건의 탄핵은 탄핵 후에 내란 문제로 내란 이후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총 합의 13건에서 29건이 되는 이유는 발의는 했지만 표결하지 않아서 무산된 것들을 다 합친 맞습니다. 거라는 얘기예요. 의논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거는 5건이 맞고 계엄 이후에 내란 진압 상황에서 장관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나오면 어떨까요? 그거 탄핵시킨 거니까 그건 논외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해서 표결에 올린 거 5건 이 얘기를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그 줄탄핵과 관련돼서 바로 요 내용인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절대 부각 안 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에서만 제기를 했는데 사실 대단히 중요한 예비적 결정을 지난주 목요일 날 내려준 거거든요. 헌재가. 이거를 더구나 8대0으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부정선거론과 줄탄핵 때문에 자기들이 계몽령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헌신적으로. 그런데 부정선거 나가리 됐죠. 줄탄핵은 하나 남았는데 이걸 8대0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김모 재판관까지 합의해 준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미 너희들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됐어. 그리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형의가 일정한 수준 이상 다 소명됐어. 그래서 이흥 너희들이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탄핵소추의 목적이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함으로써 윤석열 줄탄핵 아니고 윤석열 이거 가만히 각하든 기각이든 내보냈다가는 다시 이런 그 동종의 위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얘를 탄핵 인용할 거야라고 사전에 선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탄핵할 수 없다. 이 부분만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민주당이 탄핵 남발
30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주장은 거짓이다. 총 13번이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계엄 전에는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39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8차례 영수회담을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이나 장관급 강요들의 임명, 민주당을 패싱해가지고 31차례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 안하무인격, 그러니까 정치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싹 감추고 탄핵 남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헌재에서도 저는 이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클리어해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답답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기대하고 있다. 상식적 헌법적 판단을 할 것이다. 헌재에서도 어쨌든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들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보고 있고 듣고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어쨌든 사법이 정치화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로 상식적 헌법적 판단을 해줄 것이다.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 확신, 희망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어떤 8대 0으로 할 것이다. 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해서 탄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헌재 같은 거 좀 확인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섞는 게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가 매우 정무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법률, 그러니까 형사소송과 좀 달리 전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난주에 8대 0으로 발표하는 게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면서 저 이번 주와 3월 26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26일 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까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길 넘어가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야당 당대표의 재판과 탄핵 소추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연동해서 네가 했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헌재가 그때까지 끌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면 저는 이번 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맞지 않아서 이번에 죄송하긴 맞을 합니다만 예. 근데 저는 26일을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재도 이번 주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의 그러니까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을 때만이 자기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구태여 오늘 뉴스 안에서 찾는다면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경찰이 결국은 김성호 경호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넘길 거라고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600명이 넘는 총경 이상급 경찰 인사를 통해서 내란 주요 세력들에 대한 영전과 승진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거나 저항했던 자들을 완전히 배퇴시켰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금 국수본부장이 뭐 2주도 임기가 안 남은 상태에서 근데 지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정보가 다 모이고 있는 경찰이 이거를 영장을 재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38개 지방청 경찰 이제 조직이 다 지금 서울로 집결했다. 물론 이제 서울 쪽에서 워낙 경계 근무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일단 사람들을 좀 쉬게 하고 교체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제 부산 경찰청을 비롯해서 전국 지방청에서 38개 기동대가 이제 서울로 지금 이제 집결을 하고 있는 것도 뭔가 이걸 단순히 피로감이 누적됐으니까 교체 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는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은 마지막이 이제 정말로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쯤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제 예고를 하고 금요일 날은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김갑 선생님은 차라리 내일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날짜를 그냥 고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어쨌든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제일 좋은 거는 내일 법무장관이 2시에 개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사실 말씀하다나 비밀 평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지금 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면 내일 오전 중에 공보관이 이 정도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선고 일자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지방 경찰 뭐 부산 등지에서 지금 계속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에 있는 경찰들이 피곤해서 교대 병력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찰관들이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뜬 게 뭐냐면 안국역에 안국역이 폐쇄된다라고. 그러니까 역사 출입을 이제 일단 당분간 안 하고. 이것도 이제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나쁜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그 헌재에서 우리 얘기 듣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어쩌면 하염없이 늘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예상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계속 지금 겪어온 거예요. 네. 제일 정점에 윤석열 석방이라는 일까지 겪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사단이 난 거예요. 이번 주도 넘어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가 예상되느냐면 지금 이 길바닥에서 난리치는 극우 세력은 막 노상방뇨 오줌하고 쌍욕하고 뭐 집어던지고 불지르고 폭행하는 애들이에요. 인생 막장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민주화운동의 후예들 지금 민주진영에 시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점잖고 주의 주장을 목 놓아 외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착해서 양보심 배려심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국면을 생각해서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맥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민주화운동서부터 독립운동서부터 농민전쟁까지 이어지는 그 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전 상황으로 돌입됩니다. 윤석열 복귀를 노리고서 뭐 한다면요.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질 우리나라의 앞날에 전개될 양상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순서 가면 저도 이제 사실 선고일 이후의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극우 개신교와 국민의힘이 혼연일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그 극우 세력들 사실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될 극우 세력들에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저항권, 그 실력 행사를 의미하는 이러한 저항권 얘기를 하고 있고 좌파 카르텔을 얘기하면서 헌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불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권성동 대표는 승복 메시지를 대표 입으로는 승복 메시지를 건네고 또 의원들은 헌재에서 릴레이 그 농성을 하고 그리고 극우를 준동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결정 이후에 엄중한 처벌이 그러니까 경계와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도 좀. 근데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선고 이후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이게 인용이 된다. 근데 저쪽에서 이상한 난동을 부려 우리 시민사회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들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이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코인머니 때문에 저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저 불법이고 서부지법 사태처럼 지금 감옥에 안 가려고 서로들 문이 열려서 피하려다가 갔고요. 우리 같으면은 오히려 법정에서 정당하게 법정 투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판사들 앞에서 우리 주장이 옳음을 관철하고 그럴 텐데 아이고 문이 열려 있어서 피하다가 그런 거고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결 이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조속히 이번 주 내에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몰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당장 박성재가 변론 기일이 잡히기 시작하면 쟤들 분명히 변론 계속 매일 가거든요. 지금 경찰에도 갔고 검찰에서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지난번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때 안 줬잖아요. 검찰 자료를 엄청나게 넘겨줄 가능성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증인 계속 요구하면서 그 변론 기일 계속 잡아달라고 적어도 다음 주까지 뭘 못하게
따라서 사전에 내일이든 저는 내일 오전이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고 기일을 내일 오전에 명토 박지 않으면 쟤들한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헌법기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상황을 내부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못한다. 그 못하는 것도 우리 수준이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님들 책임져라. 그리고 저는 매 순간 국민들이 생중계로 바라봤던 윤석열의 내란 행위 그리고 비상계엄의 위헌성, 불법성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판사라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소의 재판관인데 이 결론을 안 내린다? 그래서 매우 사악하게 윤석열 편을 든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것도 나라의 운명이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지켜내야죠. 민주주의도 쟁취를 했듯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것은 해야 한다. 너희들이 못하면 국민들이 한다. 오늘 제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런 자격 있어요? 진보, 보수, 중도 다 떠나가지고 헌법재판관이 국민들 이렇게 피로감 주면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냐고. 그 자격을 누가 헌법재판관에게 줬습니까?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라. 왜 못하는지. 맞는 말씀.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민 서비스 기관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헌법적 그 구조상의 가장 위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거든. 87년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나 우리 이한열 선배 뒤에 있던 저 같은 우리 민초들이 87년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설립됐고 그동안 사실 지리멸렬하면서 이게 뭐 헌법재판소 없어진다 무용론 엄청나게 두드려 맞다가 동성동본 뭐 간통죄 이런 걸로 사회적 주목받고 노무현 박근혜 등에 이르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이게 위력적인 공화국 유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헌법 수호와 인권 존중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야 지금. 말 못할 사정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을 볼모로 자꾸 하냐고. 브리핑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말 못할 사정을 말하면 안 되느냐. 이게 이번 주 안까지는 말 못할 사정이 인정이 될 수 있어. 이를테면 8대 0에서 한 사람이 뭐 옹리를 부려. 아니면 8대 0은 맞는데 보충 의견이라도 우리 얻고 싶어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 그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를테면 2명이나 3명이 있는 거야. 이게 뭐 인용이 안 될 상황이라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헌법재판소한테 빨리 인용 결정하라라고 푸시를 해야 되지만 다음 주까지 안 나온다? 그거는 결정 못할 사안이 있는 거야. 복잡한 일은 단순하게 보면 네. 오히려 다음 더 주에 보이는데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한이 3월 7일일 걸로 생각하다 여기까지 늘어진 건 무슨 변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저절로 늘어진 게 아니야. 무슨 변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 변고 앞에서 이제 온갖 정보들 받글 얘기 떠돌아다니는데 그거 뭐 확신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음속에 꽉 차오른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문통 시절에 G7이 열려요. 그러면 옵저버 자격이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초대받아 가는데 난 그 장면이 안 잊혀지네. G7 정상들이 쭉 회의장 있고 서 있는데 한국의 인권 번호수지 문재인 대통령을 가운데로 쫙 끌어와. 서로 인사하고. 그 영국 총리가 막 그냥 이렇게 뭐 너무나 가까운 친구 대하듯이 하면서 문통이 좀 수줍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그 헤드 자리에서 막 인사 이걸 우린 봤어. 그리고 2년 3년 지나니까 우리가 시리아, 뭐 북한, 이란 취급받는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이 되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해보는 거 아니고 그따위 얘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란이나 시리아나 북한 취급받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지?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은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고 처참해진 모습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면 이들도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보태면 이렇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국가 세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장관급 대우하면서 다 차량 있고 뭐 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국민 앞에서 뭔 이야기 안 해. 그거 자기가 고도리채가 딴 거예요.
당연히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이가 헌법재판소에서 자 임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말로 안 들어. 불법행위잖아요. 그 불법행위를 보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들도 날짜 안 정해졌으니까 아 우리도 무죄한 그냥 뒤로 미루자 가겠다 하는 것이면 최상목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최상목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왜 이거를 우리는 진보기 때문에 봐주고 중도기 때문에 봐주고 보수기 때문에 공개가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 자기의 정치적 또는 이념적 정체성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공복으로서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말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헌법재판소 가족이 보면 정신 차리고 제 역할 해라. 무슨 재판관이 대단하다고 국민들 이렇게 다 정말 불멸의 밤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설명하지 않는 그런 자격 준 적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그 자격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상목이가 불법을 하는 것은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한 게 땄는데 한번 보시면서 최상목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 역대 우리나라 형식적으로는 규범적으로는 역대 등장했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 이 전부 다를 지금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것을 겸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상목이 대통령도 권한 대행하고 있고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권한도 지금 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도장을 3개를 다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 구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이고 헌법 정신에도 안 맞죠. 대통령은 원래 국무총리 겸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외적으로 대행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이고 국회를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뭐 인사도 행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원회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4월 18일 되면은 재판관 2명 퇴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 2명이 단 인사권도 본인이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저 헌법학자 부산대 법대 김혜웅 교수가 이걸 누군가 흔들어서 안 하고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8일까지 가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하느냐? 최상목이 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할까? 뭐 내란이고 성목이고 다 떠나가지고 이걸 제가 어제 다른 헌법학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치주의가 아니래요. 리걸리즘.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대요. 저는 그냥 법꾸라지라고 했습니다. 법률주의. 법을 가지고 약점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무제한으로 권한 행사하도록 원래 법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릴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고 있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썼죠. 명백하게 위법이 드러났죠. 최상목이가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 인간을 통제를 할 수 없어요. 최상목은요. 명백하고 분명한 처벌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상목의 지위는 윤석열 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 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직 대행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야 되느냐. 국회의장, 원내 1당 대표, 원내 2당 대표 이 삼각춘과 모든 결정과 모든 국가 방향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갖춘 사람이 만약에 어떤 급변 사항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더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정반대로 윤석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하네. 윤석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최상목은 나라가 바로 잡혀지면 정말로 처절하고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거기에 처벌의 방법은 모르겠으나 직위원 판사 면할 수 없다. 분명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다음에 심의정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자들은 상황 다 벌어진 일을 눈 뜨고 보면서 정상적인 나라의 공직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다면요. 또 어떤 뭐 새 대통령이 화합과 온정주의 뭐 어쩌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공직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럼요. 일당과 일당이 일당. 있는 그리고 거죠. 정확하게 우리 김광선 선생님께서 네. 지적하셨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권한 대행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당, 이당과 사실은 협의해서 특히 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거대 야당이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실을 촉구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합리적인 기대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와 있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 떠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야. 우리가 비록 토요일 날 100만 시민께서 헌법의 주권자로서 헌법상 주권자로서의 위력을 떨쳐 보내셨지만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합리적인 기대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듯이 8대0 속에서 최대한의 보충 의견을 줄이기 위해서 평의의 평의를 거듭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말 못할 사연이라는 것이 이번 주에 잡을 수 없는 사연이라면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기각이 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밖에다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선고 기일도 못 잡겠죠. 이거는 끊임없이 못 잡을 수가 없잖아. 잡는 순간 재판관들 그 5대3에서 5는 당연히 체포될 텐데. 아니 이번 주 넘어가면은 헌재 2명 네. 이 사람들 임기 만료될 까지 계속 끌어간다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네. 여기가 뭐가 있냐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야 하는데 최상목이가 불법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구인 체제가 안 돼. 그러면 이것도 들어가면 버꾸라지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또 왔으니까 시간 끌자. 그럼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시간 끌기. 왜냐하면 기각을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너무 명징하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끌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4월 18일까지는 끌 수 있다. 이게 왜 안 보이냐고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야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그대로 무슨 광화문에 가서 지금 단식이 중요하냐. 이게 보면은 딱 버꾸라지들이 하고 있는 기술이 최대한 미뤄보자 라고 하는 데서 왜 강제력이 없느냐. 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차마 기각은 못하고 시간 끌어서 시간을 끌어서 없어져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간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간에 너무 경도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박근혜인 경우에는 박근혜 최순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를 놓고 봤을 때 둘로 좁혀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인 경우엔 사실 내란숙의 윤석열 어쨌든 또 국무위원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함정 의심이 드는 상당수의 국무위원들 검찰을 비롯한 각종 이제 어쨌든 권력기관의 사람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11일, 14일 그 기간은 조금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답답함도 많고 저희도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사무처장을 불러가지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하는데 나라가 찢어져 가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목요일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적 판단, 헌법적 판단을 할 것이다. 탄핵 사유와 탄핵 인용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아는 것이고 세계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는 정리됐다고 봐지고 어쨌든 그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월요일 날 비관적인 얘기로서 우리의 진영분들에게 그 낙심을 안겨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지금 기각도 실제로 말씀하시죠. 기각도 각하도 아닌 채 최악의 사태는 시간 끈기로 해서 그거라는 겁니다. 결과가 안 나온 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 말까지 대행 체제로 간다가 최악의 사태인데 이들은
그거라도 할 모습인 거예요. 왜? 저희가요. 예. 저희가 6일째 오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었거든요. 예. 걸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극우 세력들이 집회하는 걸 봅니다. 철저히 동원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째 시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어쨌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쨌든 최근에 긴장감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고 연대의식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 그 선거가 늦어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으로 헌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비상시국 선언이 있었지만 저는 또 하나 기대하는 게 지금 그 계엄 과정에도 사실 의로운 고위공직자들이 몇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의로운 고위공직자들이 나올 것이다. 의인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내란 진압 과정에서 민주당 비난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기도 넘쳐요. 예를 들어서 최상목 심우정을 지금 우리가 비판한다 해서 빨리 탄핵하세요. 이 소리 안 합니다. 왜? 타겟이 있는 게 나아요. 이들이 탄핵돼 나간다고 그 다음 자들이 훨씬 잘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도부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그런데 이 최악의 우려에 대해서 무언가 기본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각하기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면 선고할 것이냐. 선고 날을 못 잡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리를 부리니까 여기서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8대0으로 지도하는 거 좋다. 지도하는 거 좋다. 근데 안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결정이라도 해서 통보를 해라.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결정 내렸는데 최상목이가 임명하지 않아. 왜 헌법재판소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권한 자라고 지가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최상목이가 임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비둡니까? 거기에 헌법재판소 나서도 왜 임명하지 않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뭐 민주당 존경하는 의원님 나오셨는데 잘 해왔죠.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주를 기점으로 달라질 거라고 하는 상황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압박하는 최고 수준의 카드를 보여줄 때란 말이에요. 자, 오늘 민주당이 뭘 했냐면 3월 17일 10시 20분에 뜬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민주당 헌재 오늘 중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해야. 끝. 안 했잖아 지금 헌재가. 그럼 어떻게 갈 건데? 이게 뭡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주 넘어갈 때는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오늘까지 선고일 지정 안 한다면 이거는 시간 끌기를 통해서 공화국 상황을 사실상 붕괴로 가는데 헌법재판소가 앞장선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20일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흔역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결정을 위반함으로써 반헌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부터 월요일 날 바로 정리한다든가 그런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심은 어떻게 가냐. 댓글로도 예진아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걷지 말고 헌재 앞에서 삭발하고 들어 누워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겠냐라고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이것을 반드시 받아 안아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은 8대1이냐 뭐 8대0이냐 7대1이냐 6대2의 게임이 아니고 시간 끌기다 지금 무조건. 이거 지금 막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답 안 하면 나 여기서 진짜 결사항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오늘 이 방송도 똑같이 현재 누군가 보고 있다면 0.001%라도 영향이 있다면 내일이든 수요일이든 발표해라. 그리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최종 선고하라 라고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나 비상한 행동 하겠다라고 저는 이상우 기자 말씀처럼 민주당이 선언해라. 아예. 아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 있잖아요. 이미 헌재로부터 너희들이 그 탄핵하는 거 충분히 이유 있다라고 인정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중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내일은 오전에 진짜 그 다시 한번 원내대표든 나서셔가지고 자 오늘 중으로
만약에 이번 주 중 선거 기회를 안 잡으면 우리 월요일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헌재가 못하면 우리가 공화국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최상목 등등 해가지고 그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거다라는 식으로 명확한 데드라인과 그러니까 이행 조치에 대해서 선언해야 된다고 장외에서 단식하고 있고요. 삭발하고 있고 도보행진하고 있고 릴레이 발언하고 있고 피켓팅하고 있고 어쨌든 나름 장외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 내에서 그러면 국회 내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현안 질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안 질의에 들어가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최상목 특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리된 수준은 제가 지도부가 아니어서 결정적인 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발의는 한다. 그러니까 처리 여부는 지도부에 맡긴다. 지도부가 정치적 타이밍을 놓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명태균 특검 제2요구 시점을 고민하고 있고 제2요구 시점과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런 원칙들을 쭉 그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민주당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뭐 됐어요.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이러는 건데 다시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아니고 헌재가 한덕수 복귀시켜 갖고 윤석열 임기 말까지 정말 한덕수 대행 체제로 최악의 경우에요. 그런 꼴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갖고 그것뿐이 아니라 보수 진영도 총 결집해갖고 뭐 장관들 다시 재정비하고 등등 해갖고 정말로 이상한 2년 반이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 소름 끼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김민석 수사 최고위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권의 승복 약속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비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무능과 실정, 계엄과 내란으로 부담을 준 것으로 이미 차고 넘칩니다. 나라를 아예 절단내려 합니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승복을 약속한다는 저 시간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문 대리님과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결론 낸다는 것은 민주당 당대표 수석 최고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슈로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자, 승복 이슈 중요한데 승복 안 할 수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승복 이슈가 갑자기 전환되면서 이게 날짜가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는데 우리는 딜레이 되는 거 막아야 된다는 쪽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수석 최고위원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 이번 주에 선고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일반 평의원들보다 상당한 수준의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승복 프레임으로 전환은 이제 권성동이 먼저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승복은 이제 윤석열이가 뭐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승복은 윤석열이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도 받아쳤는데 승복은 기본 아닙니까? 네. 기본이고 굳이 저 메시지에 저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요. 저희 당내 분위기는 의원들의 분위기는 이번 주 내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께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안 드려도 됩니까? 혹시 수요일까지 날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에서도요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투쟁의 수위, 강도, 방법에 대해서 수위를 높여야 되고 다양한 방도를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 다시 논의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김종국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막 조급증이 아니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싸워 나가자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답을 낼 수 있는 답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저는 대중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제 승부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결정해라가 핵심인 거지. 아니 예를 들면 윤석열이 승복하겠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윤석열이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헌재는 인용을 해야 된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질 끌 거라고 말씀합니다만 저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끝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 전에 책임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은 나가는 거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제가 볼 때 딱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외부의 압력 또는 무책임성 때문에 야, 나 그냥 결정 안 할 거야. 퇴임하고 끝나면 많은 거지. 라고 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형태든지 상황이 종결될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한둘에 목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의 기본적인 전통이 저는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다. 그러면 최고의 기관인데 저도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게 되면 총뿌리를 겨눈 자에게 군통수권을 돌려줘야 된다. 노상훈 수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체포, 구금, 고문, 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런 살해권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헌정체제가 무너진 거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압력을 받아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냥 가자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딱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무책임한 상황들을 방관했을 때 발생할 헌정체제 붕괴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무게가 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모든 어떤 우리의 핵심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니들이 얘기했잖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 이게 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그 앞에다가 저희 최상목 이런 건들을 다 섞어 넣게 되면 국민 내부의 싸움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희 탄핵을 빨리 결정하라는 논리로 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말씀하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 부분으로 민주당이든 아니면 지금 광화문에 있는 시민이든 이런 분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방식을 통해서 간다. 저는 그 이후의 싸움은 그냥 하면 됩니다.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적으로 그건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전투의 하루 같은 날이어서 좀 한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헌재 문제점 얘기하면서 참 속으로 이렇게 쓰라린 게 있습니다. 헌재 그 심의 과정에 보면 전직 헌재였던 사람들이 변호사직을 하면서 거기 나와 있거든요. 김희수 씨도 있고 그 저쪽 윤석열 쪽에 뭐도 있고 뭐 안창호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야,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한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헌재 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역임한 사람이 그거 임기 마치고 나서 변호사 업무 해갖고 변호인들하고 돈 받고 이지랄하게 만들었다?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하고 가장 많은 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퇴임하면 명예롭게 그 후에는 뭐 최소한으로 활동할 땐 대학 교수를 한다든지 하지만 명예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 준비가 왜 안 돼 있었던가. 그러니까 헌재위원들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없이 저들이 정파적으로 어떻게 휘둘릴지 몰라갖고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면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국가에서 찾아줬어야 되는데 지난 헌재 만들어진 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뭐 했나. 지금 그런 걸 참 뼈저리게 느껴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헌재 같으면 집어쳐라. 대한민국 왜 필요하냐. 국민들 무시하는 것처럼 국민은 느끼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왜 정해진 날짜에 발표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높이 받들면서 마치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려줄 사람처럼 하고 있느냐. 그런 권한 우리 국민은 맡긴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최상목 같은 자가 지금 불법을 저렇게 이중삼중으로 저지르고 그 사람이 위헌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흔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 내겠다고요?
아유, 제가 이제 마흔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재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격렬하게 비판할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각자의 판단과 선택으로 뭐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스스로가 그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탄핵을 인용 안 하면 이게 사실 개헌 면허증, 독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길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명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치고요. 제가 듣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것을 책임 있고 역사의식 가지고 이거 우리 결론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와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고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 뻔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털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설득해내거나 아니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저렇게 맡겨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좋다, 윤석열은 보내자. 그런데 이재명도 같이 보내야 한다. 라는 것이 0.1%라도 거기에 스며들어서 날짜를 질질질 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오늘 과도하게 높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시간이 다 도가 돼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요즘 할때 쓰는 양사수 죄송합니다. 많이 보시는 말. 조금 빨리 좀 달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는 지금부터 예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JTBC 오늘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1월 8일 날 윤석열이 관저 나와서 대통령실 벙커를 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월 3일 날 그 1차 체포 때도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어딘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대통령실 왜 갔겠어요? 그 벙커에서 숨어서 거기서 수성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확이라든가 전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뭐 상황이 우려가 당장 시간 끌면서 어떤 식으로 소요를 만들기 되게 지금 좋은 구조지 않습니까? 그냥 불만 붙이면 불이 확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단지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흔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2차 내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저것도 이거 불법이거든요. 관제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저 나와가지고 용산 집무실에 지하 벙커에 지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내용이 오늘 김용현이가 첫 공판에서 거대 야당의 폐악질, 이재명의 폐악질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자. 이것이 정말로 상황 인식이 맞느냐 아니냐. 제가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그만큼 저희는 시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뭐 잠깐 김민석 최고위원님 나왔었고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고도의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잘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좀 민주당 좀 믿어주십시오. 예,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11,000분 정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소나무당 대표인데요. 지금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원 청원에 이미 동의를 했고 저희들이 준비한 거 인터넷으로 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항소심에서 자 실제로는 뭡니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 돌렸다고 잡혀갔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건 무죄가 되고 별건으로 먹고 사는 문제소 먹사연 거기에 후원을 무려 15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별건으로 지금 다시 나왔다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항소심에 탄원을 좀 하자, 청원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영상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준비를 해놨는데 링크를 걸어주시면 링크를 좀 걸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 복귀하면서 일성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돈봉투 수사 대대적으로 다시 하겠다. 전혀 계절의 정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이없는 수사, 너무나 어이없는 재판을 너무나 많이 용납해왔어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게 몇십 년 쌓이고 쌓이더니 이렇게 내란 국면에서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작진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 저 프롬프트에 좀 올려주시고요. 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자 보석 청구를 위한 탄원서인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좌우배석 판사님 이렇게 해서 쭉 이 사건이 어떻게 됐으며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고 저걸 제가 직접 송영길 대표로부터 받아왔습니다. 탄원서 QR코드에는 송영길이 이런 일을 했고 지금 억울하게 옥살을 하고 있으니까 판사님이 요 내용을 잘 살펴서 좀 꼭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인데 시청자 여러분 저기 QR코드 찍으면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문대림 의원님 네.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김정우 박사님 특히 김갑수 원께서 하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실 것이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옹소리를 꼭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대가 우리 시가 좋아요. 시가. 김갑수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송영길 대표 지금 옥중에서 정말로 많은 독서 그리고 사신을 하면서 계신데 건강하게 계시다가 하여튼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님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분들 댓글 쓰는 거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죄송합니다. 먹고 사느라고 집회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자들이 쓸데없는 일을 벌인다면 저는 직장을 때려치고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날선 싸움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의 마음들을 모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적어도 저런 사람들의 큰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헌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들을 좀 모아가는데 이재명 당대표님 그다음에 어떤 원내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그런 좀 결연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좀 그런 힘들이 또 잘 모이고 모여서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전달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내자. 좀 이렇게 좀 자, 이번 주에 꼭 끝내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수영이님, 버킷리스터님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댓글 쭉 올라오는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석방해야 당연하지만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빨리 석방되길 바란다는 말씀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인터넷 비교원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까지 혜택을 드리는데 집에서 인터넷 교체하시거나 정수기 바꾸실 때 그리고 휴대폰 통신 변경 하시는 거 포함해서 최대 108만 원 1670-2571 전화하시면 기왕에 바꾸는 것 스픽스에 광고하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 서경석 생각해서 꼭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든든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이고요. 보증보험을 무려 8억 원이나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일 없다. 그리고 통신설계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들이 배치되어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1670-2571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요. 스픽스를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면 똑같이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더 드릴 것입니다. 산삼 순백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게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신다는 건데요. 광고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게 많이 잘 팔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 행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광고 계속 내고 있다.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의 불량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방송 예전에 시작할 때는 10,000건이었는데요. 지금은 15,000건이나 온라인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가 최고의 제품이라는 게 바로 온라인 구매 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산산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로 1660-1080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산순백이 지금 광고에 혹시 고발 뉴스에도 나옵니까? 저희 오래된 광고 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없으면 거기 산산순백 광고를 좀 꼭 고발 뉴스에 하라고 했는데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 모양인데 말씀하시죠.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송영길 대표님
그 QR 코드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걸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오케이를 하면은 강제로 휴대폰 가족 무슨 뭐 서비스 3,300원짜리가 부과돼요. 저걸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저 유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링크를 올려주셨잖아요. 링크를 예.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과금이 안 되는 걸로 잠깐만요.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데 네네. 우리 김민준 PD가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가 게시가 돼 있거든요. 상단 고정 게시로. 예. 그걸로 들어가시면 무료로 구글 스프레드로 자, 서명할 수 지금 있는데 이제 댓글창에 QR 코드로는 클릭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스픽스 해가지고 폼스 GLE라고 올라가고 있고 이걸 좀 계속 좀 김민준 PD가 좀 더 몇 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단 고정 게시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려주시고 나중에 방송할 때 혹시 QR 코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QR 코드는 제거하고 이렇게 지금 댓글창에 주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QR 코드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하고 직행 여러분 오늘 흥분 좀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흥분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계속 손잡고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133만 명 달려가고 있고요. 김갑수 선생님 그리고 김정욱 박사 이상호 기자 문대림 의원과 함께 정말로 저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네 분 다 고생하셨는데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늦은 시간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민주주의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다 함께 용사들 하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